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476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결산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21번부터 35번에 해당되는 실무수행 평가의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21번부터 35번이니까 15개죠. 문제 15개. 자, 그래서 21번부터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평가 문제,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조회하라. 그래. 영수증 수치 명세서는 그 거래자료 입력 문제 1번에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수증 수치 명세서 1에 반영되는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 얼마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배점이 2점짜리예요. 자, 영수증 수치 명세서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습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들어가 보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2번 탭에 이렇게 세 건이 있고 그 중에 맨 세 번째 있는 걸 우리가 입력한 거예요. 84만 원. 자, 영수증 수취명에서 1번이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요 탭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뭘 물어봤어요?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을 물어봤죠. 880000 이걸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 5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제 거래처 원장으로 가야죠.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FAT 1급에서도 많이 만나봤던 그런 문제죠. 거래처 원장 조회 문제. 예, 들어가서 5월 말이니까 앞에 날짜는 엔터로 지나가고 뒤에 날짜를 5월 31일이라고 넣거나 아니면 5월하고 날짜에서는 엔터 치면은 말일로 자동 입력돼요. 자, 외상매출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108번 코드 알고 있죠? 예, 108번 넣고요. 모르면 검색하시면 되고 거래처 분류에서는 엔터로 계속 지나가면 됩니다. 네, 거래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02010, 02010 잔액이 1100000 맞죠? 02021, 02021 블루산업 02021이 없는데? 블루산업이 코드가 좀 다르게 나왔군요. 02020이네요. 네. 자, 블루산업 3630000 맞습니다. 그 다음에 02030 보성전자 35730 틀렸네요. 45730인데 그래서 답이 3번이죠.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답안이 작성된다고 그랬죠. 23번 거래처 원장 3월 말 국민은행 보통예금 잔액을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거래처 원장이잖아요. 여기 3월 말로 고치세요. 뒤에 5월 말을 3 엔터 엔터. 103번이 보통예금인 거 아시죠? 계정 과목 103번. 엔터를 계속 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보통 잔액 얼마냐 그랬으니까 이걸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385-639-000이네요. 그 다음 24번 받으러움 현황 조회입니다. 그러면 받으러움 현황이라는 건 자금 관리에 있는 거죠. 자금 관리예요. 그래서 회계 메뉴에 여기 자금 관리에서 받으러움 현황 들어갑니다. 1사분기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배서양도한 받으러움의 총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어음 조회를 가야 되겠네요. 배서양도 이런 거는 어음 조회를 해봐야 알아요. 예. 저- 어, 여기서 배서양도를 조회 구분을 클릭하시면 더 쉬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거래일로. 왜 거래일로 해야 되느냐? 지금 문제가 예, 그
일사분기에 배서양도한 거니까 거래 날짜가 일사분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날짜를 1월부터 3월로 입력하면 돼요. 1 엔터 엔터 엔터로 가고 3 엔터 엔터. 거래처는 모두 처음부터 끝이니까 엔터 엔터. 네.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총액이 얼마냐 그랬는데 총액은 5000000 예, 500만 원이 답입니다. 5000000 원자를 쓰면 안 되죠. 답안 작성할 때 숫자만 써야 돼요.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됩니다. 이거를. 자, 그 다음에 25번은요. 1월계표 조회에서 1사분기에 발생한 보험료 판매관리비가 얼마냐. 네, 1월계표. FAT 1급에서도 많이 했던 양식 보고서입니다. 1월계표 가셔서 1사분기라고 했으니까 2사분기인가요? 1사분기 맞죠? 예. 그래서 1월부터 3월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뭐 월계표를 보나 일계표를 보나 기간만 1월부터 3월로 잘 입력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자, 판매관리비니까 아래로 쭉 내려가야 판매관리비가 보여요. 네, 그래서 보험료 찾아보시면 이게 있죠? 1840000 요게 답이죠? 다음 26번 1월계표 2사분기입니다. 그러면은 4월부터 6월로 조회기간을 바꾸세요. 4월부터 6월로 2사분기. 제품 매출의 금액은 총 얼마냐? 제품 매출은 자산부채 자본 지나서 제품 매출이 나와요. 자산부채 자본 지나면 여기 제품 매출 나오죠. 219-960-000 요게 답이죠. 4월부터 6월까지 제품 매출의 합계 요거 219-960-000을 답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평가 문제.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 당기 손익계산서의 접대비 판매관리비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결산 재무제표에 있죠. 12월로 작성하시면 되죠. 네, 밑으로 내려가면 판매관리비가 있고요. 거기에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385400. 그다음에 28번 손익계산서 당기 손익계산서의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은 얼마냐?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은 밑에 있죠. 밑으로 딱 내려가면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의 이자 수익 3170000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3월 말 매도가능증권의 잔액은 얼마인가? 재무상태표 문제죠.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3월로 작성해요. 재무상태표를 3월까지만 3월로 재무상태표.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에 있는 계정이죠. 그래서 투자자산 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575400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그 다음 30번 3월 말 외상매입금의 잔액은 네, 지금 현재 3월로 작성했죠. 외상매입금 유동부채로 내려가야 있죠. 유동부채 바로 밑에 외상매입금이 있죠. 153-24000 여러분 여기 유동부채를 어떻게 합계를 계산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요 밑에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합계가 여기 유동부채 금액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결산 처리 시험 볼 때 제가 합계 잔액시산표를 주면서 잔액시산표를 주면서 그걸 가지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네모 박스 쳐놓은 거 있었죠. 그 네모 박스에 뭐를 어떻게 기입해야 되는지 잔액시산표에 있는 데이터를 옮겨 적는 건데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을 자기 해당되는 칸에다가 옮겨 적으시면 되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그 해당되는 칸에다가 옮겨 적으면 되는데 이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를 잘 모르면은 이 칸을 채우는데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 비유동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동 부채라는 요 합계는 그 밑에 있는 장기 차입금부터 외화 장기 차입금까지 요 세 개를 더해서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제가 그 제출한 양식에서는 요 금액을 여기다 쓰게 되겠죠. 그렇게 양식을 만들었었어요. 네, 여기서는 그냥 같은 열에다가 썼지만 계산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29번이죠. 재무상태표 3월 말, 이거 했고요. 매도가는. 외상매입금도 했죠. 31번 할 차례인가요? 원재료의 잔액으로 오른 것은 9월 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9월로 작성하셔가지고 31번입니다. 9월 말 원재료 재고자산에 있는 거죠. 재고자산의 원재료 498, 882, 408이네요. 그래서 답이 1번에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마우스로 1번을 클릭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에 32번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기말 제품 잔액은 얼마인가? 우리가 아까 결산할 때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고 입력한 거 있죠?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12월로 작성해야 돼요. 자, 재무상태표를 12월로 작성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은 여기 제품을 말합니다. 제품. 기말 제품 잔액 2,400만 원. 우리 결산할 때 2,400이라고 입력했었어요. 그 다음에 33번 12월 말 차량운반구의 장부 금액입니다. 차량운반구는 유형자산이죠. 그러면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이 있죠. 네. 자, 차량 운반구에서 잔액을 물어보고 장부 금액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잔액은 이거예요. 588000000. 장부 금액은 감가상각누계액 2천만 원을 뺀 388000000. 요건 장부 금액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건 장부 금액이라고 하고 차감하기 전에 취득 금액의 합계는 잔액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옆에 있는 이 금액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388000000. 그 다음에 34번 12월 말 소프트웨어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소프트웨어 그 밑에 무형자산에 있죠? 1700000.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다음 35번은 12월 말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 괄호 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밑으로 내려가면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죠. 자본에 이익잉여금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 있습니다. 453-875-643 453 네. 답이 3번에 있죠. 마우스로 3번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15개의 평가 문제를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재무회계 실무 수행이 다 끝나요. 예. 그리고 인제 만나는 문제는 인제 여기 인사급여에서 해야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근로소득 관리예요. 근로소득 관리. 자, 근로소득 관리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인사급여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 과제를 수행하시오. 1. 주민등록 등본에 의한 사원 등록. 예, 여기 사원 등록이라는 건 부양가족 등록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자료 설명을 읽어봐야 돼요. 사무직 사원 이성하 사원 등록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이성하와 생계를 같이 한다. 배우자는 25년에 10월 31일 날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12월 31일 기준에서 봤을 때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부양가족으로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모친 오미자는 양도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있으므로 소득자죠. 자녀 이연우와 이연설은 소득이 없다. 세부담.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여기 자료 설명을 꼼꼼하게 읽기 전에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를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다 읽어볼 필요까지 없어요. 나중에 읽어가면서 이걸 정리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행과제를 딱 보고 여기 주민등록표에 있는 부양가족을 입력을 먼저 쫙 해놓고 정리를 나중에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인사급여의 사원등록. 이성아,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 네. 본인 밑에다가 딱 입력을 해요. 본인 밑에다가 모친이니까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이죠. 연말정산관계. 성명, 오미자, 주민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430411 2222 자녀니까 4번이죠. 연말정산관계 직계 비속 4번. 20세 이하로 해서 입력을 해요. 이연우 0505 01 3200 489. 그 다음에 또 4번 자녀 20세 이하 이연서 1308 02 477776. 주민번호 정확히 입력해야 되는 이유는요. 주민번호에 의해서 나이 계산을 자동으로 해가지고 기본공제 여부를 자동 반영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하게 주민등록표를 보고 오타 없이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일단은 입력을 하고 나서 아까 그 위에 있는 자료 설명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료 설명 내용을. 자, 이성아 본인에 대한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2번에 보면 배우자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없다. 배우자가 없다. 배우자를 등록하라는 게 아니라 10월 달에 이혼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부모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한부모의 요건이 뭐예요? 배우자가 없다고 해서 다 한부모가 아니라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어야 돼요. 21세만 돼도 안 돼요. 한부모 추가 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기본에 20세 이하라는 게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부모 해당되니까요.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1번 넣으시면 0 입력됩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1 넣으면 0이 입력돼요. 한부모 추가 공제 적용했고 본인이 세대 중인 거 맞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설명을 보시면 모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양도소득 금액 4천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넘었죠.
우리가 이 기본공제 이 부양가족 등록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은 종합소득 금액 플러스 양도소득 금액 플러스 퇴직소득 금액. 예. 세 가지를 더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 이하여야 돼요? 100만 원 이하이어야 된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걸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이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요? 오미자 모치는 기본을 부로 고쳐줘야 돼요. 마우스로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부는 0입니다. 0. 여기 메시지에 있죠? 코드 0을 넣어주면 부 해서 수동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의 설명은 자녀 이연 후 이연서는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나이만 체크하면 되는데 나이는 우리가 요 주민번호가 체크를 해준다 이거예요. 두 사람 그대로 두면 돼요.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네, 이대로 놔두면 최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 부양가족 등록을 하고 나서 바로 평가 문제가 나와요. 예, 그래서 바로 답을 찾으니까 오히려 더 쉬워요. 나중에 찾는 것보다. 자, 36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액은 얼마냐 그랬는데 배우자 없었는데 답은 4번이죠. 마우스로 4번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에 37번 이성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26번의 부양가족 공대대상 인원은 몇 명이냐. 뭐 물론 이거 가지고 세워도 됩니다만은 어디서 하라고 그랬냐면 인사급여 메뉴에서 여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앞에 연말정산이라는 말은 붙어 있죠.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같습니다. 예. 그걸로 들어가세요. 가가지고 이성하를 불러내야 돼요.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성하 클릭하고 확인. 예. 불러오면은 여기 번호들이 있죠. 21, 22, 23 뭐 이런 번호들 그 번호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26번 부양가족이다. 그러면 26번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해서 2죠. 2. 답은 2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38번은 30번 한부모 공제 대상액은 얼마이냐. 여기 30번 아까 한부모 있었죠. 여러분 여기 100만 원 여기 없어요? 사원 등록 가서 이성아의 한부모 동그라미 돼 있는데 다시 한번 1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기로 돌아와서 조회를 한번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조회. 지금 들어왔네요. 아까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로 하니까 이게 기억이 나서 1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하고 가서 다시 입력해 보고 조회해서 여기를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입력하고 나서 이게 바로 답을 찾으니까 여기에 반영 안 됐어도 그냥 여러분 100만 원이라고 답을 입력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부모 했고 그 다음에 39번이죠. 기본공제 대상 합계액은 얼마인가? 본인 포함. 예,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 합계액이 본인 포함해서 이건 더해야 돼요. 이게 딱 이게 기본공제 여기까지거든요. 기본공제 대상 합계액은 얼마냐? 예, 본인 포함 여기 450만 원이죠. 4500000을 답안에 입력해야 됩니다.
다음에 40번. 57 자녀 세액공제,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세액공제는 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7번 여기 있죠? 공제 대상 자녀 2명. 답은 이거죠. 550000을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붙여놓으면 됩니다. 550000이 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5개 하면은 2점, 1점, 2점, 11, 12 해가지고, 8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원 등록 문제가 배점이 8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로소득 문제는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문제를 냈어요. 우리 다 해본 거예요. 성동일 씨 중도퇴사자 정산 해봤잖아요. 자, 자료 설명을 읽겠습니다. 박혜진 사원의 급여 자료이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박혜진 사원은 8월 25일에 퇴직했다. 중도퇴사 정산 시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공제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있다. 요거는 새로 아마 만들어야 될 거예요. 만들어져 입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자, 수행과제 하면 됩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서 박혜진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예, 이게 문제 하나예요. 자, 1번은 간단한 거예요. 사원 등록 메뉴에 가가지고 박혜진 클릭을 한 다음에 20번이 퇴사 연월일이죠. 여기다가 2025년 08 25 이렇게 입력해라 이겁니다. 25년 8월 25일에 퇴직하였다. 그러면 이제 수행한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2번. 공제 등록에 600번의 건강보험료 정산, 600일로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을 등록하시오. 공제 등록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에 가야 수당이나 공제를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요. 클릭을 하셔서 저 위에 보시면은 수당 슬러시 공제 등록 탭 보이죠? 거기를 클릭하죠. 자, 수당 등록할 것은 없으니까 그 옆에 공제 등록 탭을 클릭을 해서 농특세가 6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 밑에 7번째 줄에다 그냥 입력하면 600번으로 등록이 돼요. 네, 거기에다가 건강보험료 정산. 공제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 만들어져 있어요. 건강보험료 정산은 2번. 그리고 확인 눌러줘요. 변경하겠느냐. 그리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급여를 동그라미 여로 해줍니다. 예, 그리고 내려와서 다음에 601번에 갈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입력해요.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이것도 만들어져 있어요. 공제 유형이 4번.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 4번 들어갑니다. 급여에서 공제하겠다. 1여로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600번, 601번으로 코드 만들어지죠. 네. 중도 퇴사자 정산할 때 공제 등록에 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정산하는 등록을 하라는 지식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제 등록을 마친 것이죠. 예, 그게 2번 문제예요. 2번. 자, 이제 수행과제 3번을 보세요. 8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오. 한 구분은 1급여를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8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려면은 지금 현재 급여 자료 입력에서 여기 귀속 연호를 목록 눌러가지고 8월로 선택해주고 구분은 1급여로 해라 그랬잖아요.
부분의 목록을 눌러서 1급여 선택해주면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네요. 왜 그러냐면은 백데이터로 이미 김채원의 급여나 이재훈의 급여, 이성아의 급여는 다 입력이 돼 있어서 그래요. 박혜진의 급여도 이제 우리가 클릭해가지고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기본급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입력해주고 건강보험료 정산과 요양보험료 정산은 수동으로 요 두 개는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박혜진의 급여 자료가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기본급 400. 거기다 입력할까요? 지급액에다가 400만 원. 그러면은 옆에 국민연금 18만 원, 건강보험료 14만 1,800원. 네. 고용보험료 3만 6천 원. 네, 다 자동으로 반영되죠. 장기요양보험료 18,360원. 네, 다. 자, 정산은 우리가 입력해야 됩니다. 자, 건강보험료 정산 공제 항목에다가 45320 엔터 하시고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5850 그 표에 주어진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소득세로 커서가 내려오면서 연말정산 팝업창이 자동으로 딱 뜹니다. 우리가 중도퇴사자 퇴사일을 입력하고 소득세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엔터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 반영을 누르면 돼요. 여기 반영. 그러면 정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산이 끝났다는 말은 소득세를 정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75만 2,670원하고 지방소득세 7만 5,220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번에 또 공제해야 될 금액이 또 요만큼 있기 때문에 결국에 공제액은 요만큼 마이너스 40만 원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에 40만 원 환급받아서 기본급 40에 환급받은 세액 40만 560원에서 이번에 이만큼을 받게 된다. 네. 만약에 중도 퇴사자 정산 탭이 아까처럼 자동으로 안 나왔을 때 중도 퇴사 정산을 하는 방법은요. 이걸 그냥 누르면 돼요. 중도 퇴사자 정산. 예, 여기를 클릭하면 아까 그 창이 나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빨갛게 중도 입력이라고 하는 탭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수행 과제의 3번까지 한 거예요. 자, 이제 4번입니다. 8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월 미환급세액 21만 원을 반영하고 여기 찾아서 21만 원을 입력하라 이 말이고요. 조정대상 환급액은 당월 환급 신청할 것. 예. 당월 환급 신청란에다가 조정대상 환급액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해 주면 돼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우리 작성해 본 적 있죠?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있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8월 귀속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속기간에다가 8 엔터 또 뒤에도 8 엔터 계속 8월을 입력해야 되겠네요. 8월부터 8월까지 정기신고 엔터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전월 미환급세액하고 조정대상 환급액을 당월 환급하도록 신청하라고 그랬죠. 그 부분은 요 아래에다가 수동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전월 미환급이라는 항목이 전월 미환급 세액 계산에 12번에 있어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21만 원. 21만 원.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8월에 환급해야 될 20만 4,460원 하고 전월에 미환급 받은 21만 원 더하면은
얼마가 되죠? 예, 41만 4,460원이 되네요. 이게 지금 18번에 조정 대상 환급액으로 나온 이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조정 대상 환급액은 당월 환급을 신청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숫자를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21번. 당월 환급 신청. 예, 세무서 보고 그냥 이번 달에 환급을 해달라 이걸. 자, 여기다가 414 460 엔터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당 칸에다가 숫자 넣어주는 건데 전월 미환급세 계산은 왼쪽에 있고 환급 신청액은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숫자 입력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위에서 저장 눌러 놓으시면 돼요. 자료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하면 돼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지난달 거를 그 다음 달 10일 날 신고할 때 세무서에 이 서류를 갖추어서 첨부 서류로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10일 날 지난달에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하는 서식이에요. 세무 서식인데 우리는 지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항만 우리가 반영을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작성이 됐죠. 간이세액이면 뭐예요? 일반 근로자. 중도 퇴사자는 일반 근로자 중에 퇴직자. 그 다음에 일용근로는 일용근로자 이런 것 등에 대한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했다 그러면 연말정산에 관한 건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8월 달이니까 연말정산하고 관계가 없죠. 연말정산은 2월에 하기 때문에 2월로 하면은 이 연말정산 데이터가 여기 나와요. 그 외에 우리가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 퇴직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사업소득을 법인이 원천징수할 일이 뭐가 있느냐? 사업자인 사람의 어떤 서비스를 받은 거. 사업자에게 뭔가 지급한 거예요. 비용으로. 그러면 그 사업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돼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지급액의 3.3% 원천징수하면 되거든요. 또 기타 소득을 또 지급할 수도 있어요.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연금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합니다. 일반 법인이 뭐 연금을 지급하는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건 없지만 이런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 지급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퇴직 소득은 퇴직자 있으면 퇴직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죠. 그리고 그 밑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우리가 TAT 2급에서는 근로소득만 문제로 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가 여기 인사급여 메뉴에 가면은 근로소득 관련된 메뉴만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TAT 1급에 가면은 원천징수를 근로소득만 내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퇴직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 그리고 금융소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그것과 관련된 메뉴들이 여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인사급여만이 아니라 소득세 전반에 대한 메뉴들이 여기 꽉 메워집니다. 네, TAT 2급은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 부분만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저장까지 눌러놨죠? 준비가 여기까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평가 문제 또 만나는 거예요. 평가 문제까지 하고 또 쉬었다 갈까요? 자,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박혜진의 8월 급여 자료를 조회해서 중도 퇴사자 정산 시
박혜진의 차인지 금액은 얼마인가? 아까 그 급여 자료 입력 여기에 나와 있었어요. 네, 화면이 사라졌네요. 조회 누르면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입력할까요? 8월부터 급여 엔터 치면 나타나죠? 박혜진 클릭하시고 차인지 금액이 이게 여기에 있는 거죠. 4400560 이걸 답안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은 8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조회하라. 방금 저장한 거. 예. 또 화면이 사라졌나요? 예, 있죠? 그거는. 데이터. 예. 아까 저장해 놓은 거. 12월 전월 미환급세액은 12번 전월 미환급세액은 얼마인가? 이거죠. 아까 입력하라고 한 숫자 똑같은 거죠? 210000. 그 다음에 43번 20일 환급 신청액은 얼마인가? 아까 수행과제에서 나온 숫자예요. 사, 이거는 숫자는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거 입력하면 돼. 414460. 그 다음에 44번 박혜진의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 탭에서 33번 보험가에 건강보험료 공제대상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가야 돼. 가가지고 중도 탭이 여기 있죠. 연말 왼쪽에. 아까 중도 퇴사자 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중도 탭에 박혜진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건강보험료 공제재산 금액은 33번 이거죠. 가번의 건강 1331050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 77 차감징수세액에 지방세 포함은 얼마냐? 네, 맨 밑으로 내려가면은 77이 있죠. 차감징수세액. 지방세 포함은 개가 되죠. 요게 지방세고 여기에 소득세니까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요 개입니다. 마이너스까지 넣어서 답을 입력해야 돼요. 마이너스 827890 환급받는 금액이죠. 마이너스 827890을 답안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 문제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